그 가족이 정말 그 피해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죄하고 이런 것을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본 케이스들은. 이미 그 살인범을 만든 그 가족의 심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피해 구제 노력이 사적으로도 없고, 그랬을 때 정말 근대 국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형벌권은 국가가, 폭력과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을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수사와 재판과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일부 참여를 시킨다고 해도 한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선해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입장은 제가 아까 약간 논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흉악한 살인범에 대한 처벌 형벌로서 사형제는 로크가 뭐 성경 인용했던 이런 거까지 인용해서 필요하다고 논쟁적으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법 전공자로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확고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계기, 사적인 폭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입장을 좀 바꾸면서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사형을 인정을 할 때 사실 그 사형보다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균형 잡힌 폭넓게 사고를 해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그런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형벌은 무엇인지. 독일식의 종신형, 아까 그 백 교수님 마지막 토론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고를 하게 해줬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범법자를 진정으로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 그 도덕성을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호 교수님하고 또 뒷자리에서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친일파를 처벌할 때 김구 선생님은 공민권 박탈 이런 중요한 걸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정말 그 피해 유족에 대해서 평생 피해 복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어떤 다른 식으로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평생 형벌의 효용의 관점에서 우려먹는 것이 친인권적이냐, 아까 그런 토론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꼭 그 사람을 효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 저의 경험은 그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소년원에 이만한 꼬마들부터 인터뷰를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소년원 가서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나 윤리의식의 형성이나 이런 기회가 없이 돼버린 사람을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딱 아주 영리하면서 범죄적으로 충동조절도 못하면서 이런 타입도 있고, 소년원에는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부터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형제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극악한 살인범의 경우에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했던 모든 원고를 다 받아들이면서 주장할 수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학습 발표 시간이 아니니까 그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어떤 준거점이 되는 것은 인간을 좀 균형 잡히게 폭넓게 보면서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그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귀하고. 예컨대 그 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전 가족 전체가 실제 활동이 좀 야간 활동이나 정상 활동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피해가 오거든요. 한 사람의 피해지만. 제가 아는 그 2명을 살해했는데요. 제 가족과 또 다른 그 가족의 경우는 그 피해자의 오빠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검찰청 어디 지청에 근무하신 검사셨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딸은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도 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특별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런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사회에서 수적으로 매년 안 되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정의의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냥 사형제 무조건 폐지다. 범법자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권이 중요하다. 국가가 그 사람의 국가한테 시민으로서 그 사람도 시민인데 뭐 자기 생명권 양보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논리로는 상당히 뭐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그런 입장의 사람들의 어떤 논쟁조차도 디펜스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민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지적인 훈련 이런 것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계 풀어놓고 얘기하는데도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문제고 우리를 늦은 저녁에 진지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만 사실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 질 때마다 그때 잠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이런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저런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는데 물론 쉽게 결론은 도달하지 못하죠. 저 자신도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만약에 당사자가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여러분과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항상 끊임없이 고민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른지를 찾는 그 과정에서 그 노력 중에서 무엇에 기대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찾고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고민 없이 사실 기존에 있는 지식을 섭렵하고 습득하는 데는 사실 급급하죠. 그런 어려운 선택을 누군가 사실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입법자들이라든지 정책 결정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결정을 회피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얼마 전에 사실은 뭐 이러저러 이렇게 뭐 말이 맞다지 뭐 장철준 교수님이나 용 교수님께서 나중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이런 걸 읽을 때는 뭔가 그래도 우리나라 그 현인들 그 현인들이 모여서 그 최고의 헌법 해석을 내놓는 기관에서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이게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좀 덜어주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끝에 가서는 꼭 자기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이게 좀 사형제도가 꼭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현재 국민법감정상 아직은 폐지하는 시기상조다 라고 하는 말을 사법주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사법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에서 결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결정문을 제시합니다. 입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입법부도 항상 우리나라에서 계속 최근에 이제 뭐 박선영 이분화 의원이 출연했지만 그 전에 예전에 얼마 전에 감옥도 갔다 오셨던 성함 진짜 그분도 약 10년 전에 낸 적도 있고 그래서 폐지 법안을 낸 적.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법안이 항상 중간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안진 교수님 인용하신 자료에 따르면
거기 첫 페이지에 최근 한 거에서 우리 국민의 70%가 사형제 조직을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사형에 찬성 안 했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찍 가셨지만 장세룡 교수님께서 이제 18세기 프랑스 교수님인데, 그 이제 장세룡 교수님 발표문 맨 앞에 이제 프랑스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1980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폐지법을 했어요. 노벨을 받을 때더라고. 이거는 여러분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이기남 법무부 장관은 청동 감옥 교도소에다 사형 집들을 설치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1980년대 프랑스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형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빅토르 유고를 인용하고, 아까 뭐 베카리에서부터 쫙 다 그 법무부 장관의 그 당시 노벨을 받은 데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 연설을 보면은 이건 사상사 논문이에요. 프랑스 현대, 아까 장세령 교수님의 발표문과 같이 위대한 사상인이 다 하나씩 쫙 나옵니다. 베카리에서부터 몽테스키에 뭐 루소, 빅토르 유고에 하고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그럼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는가? 80%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사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항상 그 눈을 의식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바장들 장관이 프랑스 국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입법자는 여론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야 됩니다. 여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법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안식 교수님께서 존 로크 말씀하시면서 남의 피를 흘린 자는 그만큼 피해야 된다 이런 구절을 인용하시지만 또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그게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방하고 오른쪽 방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어떤 이것이 죄다 아니다. 죄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어떤 법 감정을 보죠. 당시에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다니시던 시절에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봐도 돌팔매질해서 죽여도 마땅한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만 죄 있는 자가 돌을 돌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게 저는 이제 뭐 되게 이런 걸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주전으로 이런 걸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무엇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과 그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따질 때, 고당에서 따질 때 항상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을 내서보다는 뭔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내려야